그 어떤 실험 데이터가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물뿐 아니라 알코올이라고 하는 작용기들도 수소 결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에 가장 간단한 자 이렇게 생긴 걸 메테이놀이라고 해요. 뭐 콩글리시로는 메탄올, 영어 표현으로는 메테이놀이라고 하는데 얘도 수소 결합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메테이놀 분자가 만약에 뭐 요렇게 가까이 오면 수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산소가 껴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도 수소의 델타 플러스, 여기에 있는 산소의 델타 마이너스 성격 덕에 여기에서 하이드로진 본딩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들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 요 사이에 거리를 사람들이 측정을 해봤어요. 수소 결합이 된 후 산소와 산소 사이 거리를 측정했더니 놀라웠게도 250 피코미터 요 정도 되더라, 이런 말이지.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 이 250이라는 숫자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산소 요것의 원자 반지름이 얼마냐면 150이에요. 보이세요? 그러면 250 숫자 하나만으로는 뭐 무슨 의미야 하겠지만 이 250과 150 이 두 개를 연관 지으면 준이야,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지, 그치? 목미?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냥 저기 뭔데요? 이러면 아무런 의미 없는데 숫자를 잡으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래서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수소 결합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면 이렇다고 보는 거예요. 자, 동글동글하게 그린 게 누구냐면 각각 양쪽에 옥시젠입니다. 옥시젠, 산소. 각각 뭐를 띠고 있는? 델타 마이너쭈, 델타 마이너쭈. 그리고 중간에 이게 중간에 껴들어가 있는 슈쇼 델타 플러스. 그래서 요 사이에서 공유결합이 되고 요 사이에서 수소결합이 된 건데, 공유결합하고 있는 산소 수소에 수소결합하고 있는 수소 산소, 그래서 요 세 개를 지금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요 반지름, 이게 길이가 얼마라고요? 150. 그죠? 그런데 이 무게중심하고 요 무게중심, 요 사이 거리는 얼마라고요? 이게 250. 알겠죠? 그렇다면 모델을 저런 식으로 구성해 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좋아요, 맞아요? 좋아? 그렇지.
혹시 주변 친구들한테 주아 임마 얘기해줬어요? 안 했어. 그래요. 그래. 그래. 갑자기 어제 그 일로 화난 건 아니죠? 그래. 자, 어쨌건. 자, 그러면 이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요렇게. 하이드로진 본딩에서는 저 슈쇼가 다른 원자의 전자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침투. 여러분, 뭐 침투란 단어는 뭐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쓰는 말이잖아요. 그 침투, 쑥 들어가는 걸 침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침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수소 결합에서. 즉 뭐냐면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을 하는 건 당연한데 이놈의 수소가 묘하게도 다른 분자 산소의 전자구름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0인데 이게 250이 되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왜 이런 특별한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런 특별한 일이 벌어지느냐? 해줄게요. 해줄게요. 이야. 에잇. 어디 있냐? 1 썼고 2. 이 수소 이셀프. 왜 침투가 벌어지냐에 대한 이유를 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는 전자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가윤아 맞아요? 왜냐하면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니까요? 1번이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완벽하게 이온화되어 H+가 돼버린다면 이 녀석은 순수한 플러스 입자인 그런 걸 우리가 양성자라고 하죠. 맞나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 하나를 띄워서 1 플러스 양이온으로 만들면 그건 진짜 순수한 플러스 입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양성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입자인 양성자이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이온이 아닌 델타 플러스 라고 해보자. 델타 플러스. 자,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HF다 라고 하면 실제 이제 실험 데이터상 수소가 0.4 플러스 플로라이드가 0.4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부분 전하를 측정을 하면, 물론 저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뭐 직업이니까 뭐 데이터를 외우게 된 건데, 그럼 잘 봐. 수소 입장에서 전자가 원래 한 개 있지. 전자가 원래 한 개 있는데 지가 0.4 플러스가 됐대. 그럼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몇 개 이동한 거야? 전자가 몇 개 이동했기 때문에 0.4 플러스가 된 거야. 0.4개의 전자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얘는 0.4 플러스, 얘는 0.4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수소에는 평균적으로 그렇다면 몇 개의 전자가 남아있는 거야? 준이야, 몇 개의 전자가 남아있는 거야? 0.6개가 남아있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수소는 전자가 0.6개가 남아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 1도 없다 라는 말을 일단 쓰는 거야. 이때 수소는 전자가 1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완전한 이온화를 하면 그야말로 순수한 플러스 입자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부분 전하가 플러스가 된다면 전자 밀도가 높단 얘기예요, 낮단 얘기예요? 전자 밀도가 매우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준이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원자의 전자 구름으로 침투할 때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청력이 매우 작다는 얘기예요. 즉 진짜 수소가 양이온이면 여기 들어가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겠죠. 이 전자 구름하고, 알겠어요? 그리고 일부 델타 마이너스, 일부 전자 밀도가 0.6개 남아 있어도 전자 밀도가 너무 낮으니까 여기 전자 구름하고 정전기적 청력보다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반면에 탄소. 왜 또 탄소냐면 탄소가 수소랑 전기임 성도가 비슷하거든요. 탄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6번이죠. 6번. 그럼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탄소가 진짜 1 플러스 양이온이 됐다고 치자. 그럼 얘는 6번인데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면 전자가 몇 개 남아? 여전히 5개 남잖아. 그럼 얘가 1이 침투한다고 할 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전자와 이 전자구름 사이에 청력이 있겠어 없겠어? 나타나기 때문에 탄소 플러스는 다른 원자의 전자구름 속으로 침투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 만들어질 때 전기 음성도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준이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소는 몇 개 나가요? 수소로부터는 결합선이 하나 나가죠? 맞아요? 아니, 수소를 중심으로 루이스 구조 그리면 짝대기 하나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소 결합을 할 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침투 시에 분자 간 입체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쓰시고 뭔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달 후에 드디어 시험이 다 끝났고 알고 봤더니 준이가 서울대 합격을 한 거예요. 가윤이랑 같이. 가윤아 기분 좋아 안 좋아? 준이야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길을 가다가 준이랑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준이 선생님 준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 됐어요. 그래서 준이야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나도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준이야 고마워서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포옹도 할 수 있잖아. 근데 갑자기 준이가 포옹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준이 품속에서 이따만한 쇠꼬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쇠꼬챙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니까 쇠꼬챙이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 쇠꼬챙이 나와 있으면은 내가 준이랑 준이야 이게 할 수 있어 안 돼? 그런 상황을 입체 저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침투라고 하는 현상은 두 분자가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의 상호작용이야, 완전 들러붙었을 때의 상호작용이야. 아주 들러붙었을 때의 상호작용인데, 이 들러붙으려면 분자가 기하학적으로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수소가 그러하다는 얘기지. 결합선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결합선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두 개는 안 되고 세 개는 안 되고 네 개는 안 되나? 그러면 이 얘기 한번 해볼까? 아까 수소와 전기음성도가 비슷한 게 누구라고 했죠? 탄소라고 했죠. 탄소. 그러면 탄소에 플로라이드가 붙어서 탄소가 전기음성도 작으니 델타 플러스, 플로라이드가 전기음성도 크니 델타 마이너스, 그리고 주변에 또 다른 델타 마이너스가 있다고 할 때, 자, 요 사이에서 수소결합 같은 거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왜 안 되느냐?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얘가 여전히 전자가 많아서야. 원자 번호가 1번이 아니라서 하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탄소는 결합선 몇 개 나가지? 4개 나가지. 그럼 이 말은 여기에 이것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많이 붙어 있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게 델타 마이너스면 얘도 뭘까?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이거겠지. 그러면 이때 이 델타 마이너스와 이 델타 마이너스, 이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나겠어?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까? 청력이 나타날까? 청력이 나타난다고.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해? 이걸 입체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수소는 결합선이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산소에 예를 들어 수소에 질소가 있다 하더라도 수소 주변은 결합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소 결합을 할 때 주변에 다른 입체 저항이 안 생겨서 침투가 가능하다 이런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저게 수소 결합이 형성되는 수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 매우 어려웠어요. 뭐 들으니 뭐 알만해요. 충분히 알만하죠, 그렇죠? 별로 안 어렵죠, 설명 방법이. 자, 그러면 저 내용을 알고 2번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준이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 내용을 알고 문제를 다시 읽으면 문제가 완전 다르게 읽힐걸요? 문제가 아주 다르게 읽힐걸요? 그러면 2번 문제에서, 자, 이제 문제의 진 의미를 알았죠? 그 2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가 뭐예요? 조사. 가장 중요한 조사. 만이죠, 만. 누구 만이? 수소 만이. 2번 문제는 수소결합이 형성될 때 전기음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수소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완전 엉뚱하게 읽고 있었다는 거 알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즉, 시험 문제지를 받았는데 독해를 잘못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독해력이 중요하다. 문해력이 중요하다. 알겠죠? 물론 사실은 이 문제는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오직 수소만이 이렇게 강조를 해줬으면 좀 편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교수가 조금 학생들을 위하지 않은 뉘앙스로 쓴 것 같아요. 딱 오해하기 쉽게 앞에 서두에 전기음성도라는 말 딱 쓰고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소만이 이 만자를 못 보도록 이렇게 유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2번 문제 답은 뭐냐? 그 2번 문제 답은 그 2번 문제 답. 자, 내가 요까지 설명할 때 1시간 넘게 걸렸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답은 그냥 이거예요. 답은 이번 문제의 답은 네, 수소는 전자가 하나뿐입니다. 수소는 결합선이 하나 나가요. 끝.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봐요. 괄호 2번에 뭐 1번이건 3번이건 괄호 2번에 잘 봐요. 큰 전기음성도, 원자, 수소 원자, 고립전자쌍, 정전기적 인력, 이 모든 단어들은 중고등 교과과정에 나오는 말이에요, 안 나오는 말이에요? 모든 교과과정은 중고등 교과과정에 나오는 말이죠. 중고등 교과과정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인 수소는 전자가 오직 하나뿐,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화학원 교과서에 나오죠. 수소는 결합선이 오직 하나뿐 어디 나와요? 화학원 교과서에 나오죠. 그럼 이 문제는 고교 교과과정과 합치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수소결합은 화학2 교과과정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답은 화학1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둘이가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둘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뭐 나 같은 사람, 알겠어요? 그럼 나는 이걸 왜 이렇게 잘하느냐? 당연히 이 얘기는 나의 독창적인 생각이겠어요? 어딘가 나오는 얘기겠어요? 당연히 어디가 나오는 얘기죠. 어디에 나오냐면 휴이라는 사람이 지은 Inorganic Chemistry Fourth Edition의 챕터 10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 책은 서울대 화학과의 무기화학 교재였습니다. 그래서 저 책으로 공부한 교수가 이 문제를 낸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저 책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한 교수는 나하고 또래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를 고교 교과과정과 합치한다고 해야 돼? 안 합치한다고 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고교 교과과정과 합치한다고 해도 절대로 소송 걸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단어와 내용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연결시킬 생각을 못하죠. 이런 걸 내는 게 서울대 기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내 또래 누구시구나, 그리고 뭐 선배인가 후배님이신가, 뭐 이렇게 뭐 알겠죠?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이 여러분들이 아는 수소결합이 아니었음을 뭐 방금 내가 그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봅시다. 그 다음 그릴 건 뭐냐면 하이드로진 플로라이드. 그 몇 해 전에, 몇 해가 아니고 한 10년 전에 그, 그 어디냐, 구미, 대구 옆에 구미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아세요? 거기 이제 6, 70년대 정부 지정으로 화학공학 산업 혹은 섬유 산업이 되게 그 발전된 곳이고 지금도 관련된 공장들이 많거든요. 근데 섬유 산업은 이제 물 건너가서 망하고 남아있는 화학 산업들이 조금 거기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한 10년 됐을 거야. 10년 전에 거기서 저 HF 누출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거 처리하던 그 작업 현장에 있었던 3명이 그 자리에 직사하거든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 HF는 사실은 독극물입니다. 흡입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녀석인데 제가 산업적으로 효용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쓸 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저 HF 혹은 불화수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불화수소? 불화수소하고 또 2, 3년 전에 또 뭐가 있었죠? 코로나 직전에 2018년에. 그러니까 뭐냐면 10몇 년 전에는 구미에서 누출 사고로 사람이 돌아가셨고 코로나 직전 해에 또 이상한 저 HF 저 불화수소 파동이 한 번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바로 그거죠. 바로 뭐냐면 옆 나라 니뽕에서 우리나라에 불화수소를 수출하지 않겠다 라고 엄포를 놔서 그때 우리나라가 살짝 곤란한 것처럼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 아세요? 일본 그때 아베 총리가 살아있었을 때죠. 아베가 살아있었을 때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을 불화수소 및 반도체 관련 소재 장비를 수출을 불허하겠다 이거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좋아지고 일본은 좋댔죠. 자, 사실 반도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물건이고 그거 하나 만들 때 부품이 별로 안 필요하겠어요? 뭐 되게 많은 부품들이 필요하겠어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거 가져다가 뭐 그 반도체들을 만들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50%를 누가 공급해요? 전 세계 반도체 50%를 대한민국이 공급하거든요. 반도체 만든 회사가 몇 개 있게요?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있었게요?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한 30개쯤 있었거든요. 사실 많았어요. 전 세계에 많았는데 싹 망해요. 언제? 2017년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 세계 금융위기로 싹 망해버려요. 그럼 이때도 기어코 살아남은 회사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금융위기 때 싹 다 죽는데 그래도 기어코 살아남은 회사는 그나마 중소기업들이겠어요? 그나마 대기업들이겠어요? 그나마 대기업들 누구냐? 그러고 샘성. 그 다음 SK 하이닉스. 그 다음 마이크론. 그 다음에 TCM, TMSC, TC 이렇게 딱 4개 남았어요. 30 몇 개 있었는데 2017년에 다 망하거든요. 그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막 회사 부도나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삼성 어느 나라 회사요? 우리나라 회사. 하이닉스 우리나라 회사고요. 마이크론 요거 미국 회사고요. TSMC 이거 하나가 이게 대만 회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현대 산업사회에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현대 산업사회의 비타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반도체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는 전 세계 50% 이상을 공급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니폰이 뭐를 수출하지 않겠다? 재료를 수출하지 않겠다. 그럼 재료가 없으면 당장 못 만들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잘못되는 걸까요? 자, 잘 봐. 예를 들어서 저기 준인의 아버지가 만약에 중소기업을 하죠. 근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삼성 반도체에 납품하기로 했어.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집안의 경사야? 집안의 경사지. 근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에이 삼성 미워! 나 안 해! 납품 안 해! 하면은 준이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준이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 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럼 만약 삼성 입장에서 잠깐만 갑자기 누구 하나 그 중소기업 협력업체 하나 정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갑자기 납품 안 하는데 예? 예? 하고 있으면 삼성을 망할까요? 다른 회사들이 냉큼 와서 입체할까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중소기업 하는데 애플이나 삼성이랑 거래한다. 우와 내가 뭔 말인지 알겠죠? 일본은 미친 거예요.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 그래가지고 일본이 소재 납품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만 어머 훌륭하신 일본님들께서 우리에게 부품을 납품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던 몇몇의 사람들만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오예! 하면서 미국과 유럽, 특히나 스웨덴 이런 회사들, 스웨덴 이런 나라들 기술력 있겠어요, 없겠어요? 러시아 이런 나라들 기술력 엄청납니다. 러시아, 스웨덴, 미국의 그 업체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실력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부품, 그 재료들 다 교체됐습니다. 유럽, 미국, 한국 산업 다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좋네. 예. 그래서 저 HF 같은 경우는 100% 국산화가 됐고요. 그리고 국산화가 된 거는 어딘가에서부터 수출하는 것보단 훨씬 안전합니까? 불편합니까? 훨씬 안전하죠. 그리고 그 외에 몇 제품들은 어디 건 러시아 거, 어디 건 유럽 걸로 이렇게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 우리나라 반도체는 뭐 더 잘 좋아지고요. 그럼 일본의 그런 재료들 만들던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도나고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 사건이 HF.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네, 머리가 너무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그런 행태는 땡큐,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기업이랑 협력 거래할 때는 감사합니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합니다고 막 가문의 영광이다, 그렇죠? 예. 뭐 하여튼 그래. 자, 어쨌건 자 그러면 그 HF 아이고 지워버렸네. 자, 아까 이 HF에 한 분자당 수소가 몇 개 있다고 했으냐? 수소가 몇 개 있어? 한 개. 그리고 이 한 분자 안에 비공호 전자쌍이 몇 개 있음이야? 세 쌍 있다고 했죠. 그래서 HF는 분자 하나당 몇 번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고 했죠? 한 번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왜? 수소 결합 한 번이 나타나려면 하나의 수소와 하나의 비공호 전자쌍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비공호 전자 두 개는 어떻게 돼요? 놀아요. 그래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HF의 고체가 만들어질 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빠르바르바르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수소를 중심으로 델타 마이너스의 플로린 사이에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번의 수소 결합은 하나의 수소와 하나의 비공호 전자쌍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수소 결합이 여기서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
저것이 바로 HF의 수소 결합이 최적화된 고체 결정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아까 개수 카운팅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한 번의 수소 결합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거라고 카운팅해도 된다고 했었죠. 하나의 수소 결합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HF는 절반으로 나누는 수소 결합을 2번 갖죠. 그러니까 한 수소 HF당 수소 결합이 한 번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까 얘기했던 그 논리랑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HF 사이의 수소 결합을 그리라고 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저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소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 하나랑 수소 결합을 한 번 만드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그리면 곤란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HF의 고체 결정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된다. 됐죠? 이때 즈니아 몇 도? 180도. 그래서 수소를 중심으로 쭉 이렇게 그려놨죠? 이제 요거 몇 도? 실험 데이터 상으로는 114도라고 하는 희한한 각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구분형이다. 알겠죠? 구분형이다라는 정도만 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구분형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게 노는 놈들이 남아있다고 했었죠? 바로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전문 용어로는 VSEPR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VSEPR이 그 화학 원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최외곽 전자쌍 반발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혹은 뭐 전자쌍 반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문 용어로 VSEPR이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각도가 구분형이다. 알겠죠? 그래서 HF의 고체 결정 구조는 이런 식으로 삐뚝삐뚝삐뚝삐뚝삐뚝 됐죠? 이렇게 그려보라는 문제가 서울대 기출이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임시 됐고요. 그 다음 뭐 하나를 해볼 거냐면 혹시 내가 첫 시간에 줬던 그 서울대 기출문제 모음집 가지고 있어요? 서울대 기출문제 모음집?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저기 주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카피를 해볼게요. 한 10분 쉬었다 도록 하겠습니다. 화실 갔다 오세요. 복사를 하러 가야겠네. 복사